병원 복도 끝 중환자실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사가 막 나와서 고개를 저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머니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한마디를 들었죠. 미안하다. 혜진아, 넌 사실 그 여자가 돈을 조심해. 그 다음 말을 듣기도 전에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으로 변했고 저는 미친 듯이 어머니를 흔들었죠. 어머니,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무슨 돈이요? 누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영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장례식장. 저는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과 함께 제 인생 최악의 싸움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정순자 여사는 누가 봐도 고생만 하신 분이었습니다. 21살에 시집와서 73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으셨죠. 저는 막내딸 혜진입니다. 위로 오빠가 둘 있었는데 큰오빠 정민수는 사고뭉치를 넘어선 인간 쓰레기였고 둘째 오빠 정민재는 20살에 가출해서 15년 넘게 연락이 끊겼다가 돈 냄새를 맡고 돌아온 하이에나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괴물이 되었습니다. 평소엔 그저 무기력한 실업자였는데 술이 들어가면 진짜 악마가 되었죠. 어머니를 때리는 건 일상이었고 가끔은 저희 삼남매까지 무차별로 때렸습니다. 특히 술 취해서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온 날은 지옥이었죠. 집에 있는 물걸란 물건은 다 부수고 어머니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때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니?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협박을 했던 겁니다. 이혼하면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어머니는 그 협박에 평생을 갇혀 사셨던 거죠. 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치매를 앓으셨는데 어머니 혼자서 그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할머니 기저귀를 갈고 할아버지 약을 챙기고 그러고도 공장에 나가 일을 하셨죠. 그런데 큰오빠는 뭘 했냐고요?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양아치 짓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폭행으로 소년원 갔다 왔고 20살엔 사기죄로 감옥 갔다 왔죠. 그때마다 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어서 합의금 만들고 변호사 선임하고 어머니 손가락은 늘 반창고 투성이었습니다. 재봉틀에 찔리고 뜨거운 다리미에 데이고 그래도 어머니는 큰오빠 면회 갈 때마다 웃으셨습니다. 둘째 오빠는 더 교활했습니다. 공부는 곧잘 했는데 인성이 쓰레기였죠. 대학 입학금으로 받은 돈 들고 도박장 가서 다 날리고 어머니 도장 훔쳐서 사채 쓰고 그러고는 가출해버렸습니다. 엄마가 날 차별해서 못 살겠다. 혜진이만 이뻐하잖아. 이런 말 남기고 떠났죠. 어머니는 몇 달을 울으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늘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불행한 걸까? 친구들은 가족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는데 우리 집은 왜 늘 이렇게 가난하고 폭력적인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아버지와 결혼했냐고, 왜 이런 오빠들을 낳았냐고.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명절이었는데 저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큰오빠는
술 먹고 들어와 소파에 뻗어 있었고 아버지는 도박장에 가서 안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실수로 기름 냄비를 건드렸고 펄펄 끓는 기름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저를 확 밀치시면서 본인 손으로 그 기름을 막으셨습니다. 어머니, 왼손 전체에 끔찍한 화상이 남았죠. 병원에 갈 돈도 없어서 집에서 감자를 갈아붙이며 치료하셨습니다. 손가락이 굽어질 정도로 심한 화상이었는데도 어머니는 저를 안심시키려 애쓰셨습니다. 괜찮아, 혜진아. 엄마는 안 아파. 그때 큰오빠가 일어나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또 혜진이 때문이네. 맨날 혜진이만 감싸고 징그럽게. 어머니가 처음으로 큰오빠한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는 동생 다칠 뻔한 게 안 보이니? 형이라는 놈이. 큰오빠는 어머니를 노려보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죠. 또 싸움을 했다고.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셔서 그러셨습니다. 혜진아, 넌 엄마한테 가장 아픈 손가락이야. 제일 아프고 제일 소중해. 저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만 특별하게 대하시는지, 왜 오빠들보다 저를 더 챙기시는지 알 수 없었죠. 중학교 2학년 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여자를 데려온 겁니다. 술에 취해서 어머니가 일하러 간 사이에 젊은 여자를 데려와 안방에서 그 짓을 한 거죠.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다가 목격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고 도망치듯 뛰쳐나갔고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오늘은 할머니 집에 가 있어. 엄마가 처리할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날 아버지 얼굴에 핥힌 자국이 가득했고 어머니는 멍든 얼굴로 부엌에서 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더 노골적으로 바람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도 다른 여자와 통화하고 밤늦게 들어오면서 다른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고 고등학교 때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집안 형편을 뻔히 아는데 무슨 대학이냐 싶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혜진이 너만큼은 꼭 대학 가야 한다. 엄마가 어떻게든 돈은 마련할게. 그리고 정말로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더 하셨습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폐지 줍기, 파출부까지. 손톱이 다 빠지고 피가 나도록 일하셨죠. 그런데 큰오빠는 어머니가 모은 대학 등록금을 훔쳐갔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300만 원을 빼간 거죠. 도박빚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오열하셨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엄마가 미안해.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전액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 3학년 때 둘째 오빠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이었죠. 그런데 오자마자 한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나 사업 자금 좀 필요해. 1,000만 원만 빌려줘. 어머니는 당연히 돈이 없다고 하셨죠. 그러자 둘째 오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혜진이 대학 보낼 돈은 있으면서 역시 차별이네, 차별. 그리고는 집안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TV, 냉장고, 심지어 어머니가 아끼시던 재봉틀까지. 저는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고 둘째 오빠는 그날 이후로 또 사라졌습니다. 취직을 하고 1년 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제 결혼식 날 내내 우셨습니다. 기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한이 맺힌 듯한 슬픈 눈물이었죠. 시어머니가 의아해 하셨습니다. 사돈 어른이 왜 저렇게 우시나.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큰오빠와 둘째 오빠가 제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행패를 부린 겁니다. 술에 취해서 와서는 축의금을 훔쳐가려 했죠. 남편 친구들이 말려서 겨우 쫓아냈지만 저는 너무 창피하고 미안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뒤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술과 담배로 간을 망가뜨린 결과였죠. 임종 직전에 어머니한테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순자야, 그 일은 미안했어. 미영이 1. 어머니는 아버지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편히 쉬세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큰오빠와 둘째 오빠가 갑자기 초자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아버지 명의로 된 작은 땅이 있었는데 재개발 지역이라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두 오빠는 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엄마, 그 땅 우리한테 미리 상속해줘. 어차피 나중에 줄 거잖아. 어머니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자 큰오빠가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을 말이죠. 어머니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셨고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65이 되시던 해부터 어머니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였죠. 가스불 끄는 걸 잊으시고 약속을 잊으시고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다가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밥을 먹었는데도 또 밥을 달라고 하시고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중기로 진행 중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못 알아보시는데 저한테만은 유독 다정하셨던 겁니다. 우리 예쁜 딸, 엄마, 보물, 이런 말을 자주 하셨죠. 큰오빠가 가끔 돈 뜯으러 오면 아저씨 누구세요? 하시면서도 저만 보면 혜진아, 밥 먹었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내 진짜 딸아, 미안해. 엄마가 평생 거짓말했어.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날 거야. 조심해. 저는 깜짝 놀라 물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눈빛이 되셨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짜 딸이라니. 그럼 오빠들은 가짜란 말인가?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저는 혼란스러웠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오빠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사업한다며 빌린 돈이 15억이 넘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사실은 도박과 유흥으로 다 날린 거였지만요.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우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집이라도 팔아야 해. 안 그럼 다 죽는다고 큰오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신이 돌아오신 듯 했습니다. 벽장으로 가시더니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잔액이 5억이 넘었죠. 우리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돈을 모으셨을까? 이거 다 내 거야. 장남이니까. 큰오빠가
통장을 뺏으려 했습니다. 그때 둘째 오빠도 나타났죠. 돈 냄새를 맡고 온 겁니다. 뭔 소리야? 균등하게 나눠야지. 두 오빠가 싸우는 사이 저는 통장 사이에 끼워진 낡은 종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영이라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친자 확인서였는데 제가 정순자 여사의 생물학적 딸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떤 여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였는데 이상하게도 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들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김미영이 누구예요? 이 여자는 또 누구고요? 어머니는 그때 잠깐 정신이 돌아오신 듯 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혜진아, 사실 넌 그 여자가 내 진짜 엄마야. 그 순간 큰오빠가 서류를 확 뺏어갔습니다. 읽어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죠. 뭐야? 혜진이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고? 그럼 이 돈은 우리 거네. 넌 상속권도 없잖아. 둘째 오빠도 가세했습니다. 맞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 뭔 상속이야? 꺼져. 저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정신을 잃으시고 쓰러지셨고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 옆을 지키는 건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두 오빠는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어떻게 하면 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화려한 차림에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 나 젊었을 때랑 똑같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김미영, 제 생모라는 걸. 당신이 김미영이죠?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내 진짜 엄마. 근데 이제 와서 엄마 찾지 마. 난 너 필요 없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왜 왔어요? 돈 때문이지 뭐. 순자 이 여자가 돈 꽤 모았다며? 원래 그건 내 아빠가 나한테 주기로 한 거였어. 위자료로. 근데 이 여자가 가로챈 거야. 그때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김미영을 보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아, 얘가 왔구나. 김미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 내놔, 순자야. 원래 내 거잖아.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돈은 혜진이 거야. 내가 버린 우리 딸. 우리 딸? 웃기지 마. 내가 낳았지만 난 그 애 안 키웠어. 내가 키웠잖아. 호구처럼. 그 순간 저는 김미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머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김미영은 뺨을 쓸면서 독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법적으로 해결하지. 난 너 친엄마니까 권리가 있어. 그 돈 다 내 거야. 그녀가 나간 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잠깐 정신이 맑아지신 듯 했죠. 혜진아, 책상, 서랍, 열쇠 찾아봐. 저는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 방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또 다른 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육비 지급 각서였습니다. 김미영이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 5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미영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다는 경찰 조서였습니다. 그녀는 여러 남자를 상대했고 제 아버지가 정말 정 씨인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죠. 세 번째는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여자가 아이를 두고 갔다. 울고 있는 아기를 보니 마음이 찢어진다. 남편의 배신도 아프지만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나. 내가 키우기로 했다. 내 딸로 키우겠다. 혜진아, 너는 엄마가 선택한 딸이야.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키울게. 저는 그 일기를 읽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저를 키우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저를 품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니 두 오빠와 김미영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압박하고 있었죠. 도장 찍어. 포기각서에 도장 찍으라고. 큰오빠가 어머니 손을 잡고 강제로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막았죠. 뭐 하는 짓이에요? 꺼져. 넌 가족도 아니잖아. 둘째 오빠가 저를 밀쳤습니다. 그때 남편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신고를 해둔 거였죠.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큰오빠와 둘째 오빠를 연행했습니다. 김미영도 함께 조사받기 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병실엔 저와 어머니만 남았죠. 어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혜진아, 잘했어.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 미안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 진짜 엄마예요. 영원히요. 그날 밤 어머니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정신이 들락날락하시면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또렷해지셨죠. 43년 전이야. 내 아빠가 내 친구였던 미영이랑 바람이 났어. 임신까지 했지. 나는 죽고 싶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일주일 만에 돈 5천만 원 받고 아이를 두고 갔어. 도망간 거야. 내 아빠가 그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왔지.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 너무 미웠어. 내 인생을 망친 그 증거물 같아서. 하지만 내가 나를 보고 웃었어. 그 순간 내 마음이 무너졌어. 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빠들이 너를 괴롭혔지. 미안해. 내가 너무 내만 사랑해서 그 애들이 삐뚤어진 거야. 어머니,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그 돈은 평생 모은 거야. 너를 위해. 내가 나중에 그 여자를 만나도 당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더 있어. 은행 대여금고 열쇠는 내 베개 속.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 베개를 뜯어봤습니다. 정말 작은 열쇠가 나왔죠. 은행에 가서 대여금고를 열었더니 또 다른 통장들과 함께 부동산 서류가 나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건물 하나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죠. 혜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엄마는 곁에 없겠지. 미리 써두는 편지야. 너무 놀라지 마. 이 건물은 30년 전에 산 거야.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남겨주셨는데 그걸 팔아서
이 건물을 샀어. 월세로 받은 돈을 모두 저축했지. 내 아빠도, 오빠들도 몰라. 오직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왜냐고? 넌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없었으니까. 엄마도, 아빠도, 성도, 이름도 모든 게 가짜였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진짜를 만들어주고 싶었어. 내가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미영이가 다시 나타날 거야. 돈 냄새를 맡고. 그때 절대 속지 마. 그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야. 엄마는 나야. 널 선택한 사람. 널 지킨 사람. 널 사랑한 사람. 혜진아, 엄마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내가 내 딸이 되어준 것.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사랑한다. 내 딸아. 영원히.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을 주셨는지.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였죠.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환자분이 위독하세요.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오빠와 김미영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모양이었죠. 야, 혜진아, 내가 숨긴 거 다 내놔. 대여금고 열었다며? 큰오빠가 위협했습니다. 우리가 다 조사해봤어. 건물도 있더라? 그거 다 우리 거야. 둘째 오빠도 거들었죠. 김미영은 더 악랄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할 거야. 내가 생모니까 권리가 있어. 그 노인네가 죽으면 넌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셨죠. 침대 옆 서랍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고 거기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봉투를 열자 입양 서류가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저를 정식 입양했다는 서류였죠. 30년 전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김미영의 친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법원 공증까지 받은 완벽한 서류였죠. 이건 뭐야? 김미영이 경악했습니다. 내가 이런 거 쓴 적 없어. 그때 병실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70대 노신사였는데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거짓말하지 마시오. 김미영 씨. 당신이 직접 내 사무실에 와서 도장 찍은 겁니다. 누구세요? 30년 전 이 서류를 공증한 변호사입니다. 정순자 여사의 부탁으로 오늘 여기 왔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준비하셨던 겁니다. 30년 전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막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순자 여사의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은 딸 정혜진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 등록된 정식 유언장입니다. 두 오빠는 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친아들인데. 맞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년한테 모든 걸 준다고?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이미 수차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전을 갈취한 기록이 있습니다.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을 겁니다. 김미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난 생모야.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친권을 포기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남입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병실엔 다시 저와 어머니만 남았죠.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혜진아,
이제 안심이야. 너를 지켜줬어.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는데. 아니야. 그건 내 행복이었어. 내가 있어서 살 수 있었어.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평화롭게 숨을 거두셨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초라했지만 진심으로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셨던 공장 사장님, 동네 이웃들, 그리고 어머니가 롤레 도와주셨던 사람들까지. 순자 씨가 우리 아이 학비를 대주셨어요. 본인도 어려우시면서 우리 엄마 병원비를 몰래 내주셨어요. 평생 은인이에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본인은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던 거죠. 장례식 마지막 날,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오빠였죠.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다 알았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둘째 오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엄마가 너를 더 사랑하는 이유. 넌 엄마가 선택한 딸이니까. 우린 그냥 낳았을 뿐인데 넌 선택해서 사랑한 거잖아. 오빠, 용서는 안 바라. 그냥 엄마 잘 보내드리자. 그것만이라도. 큰오빠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어머니를 화장하던 날,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틀었습니다. 섬집 아기였죠. 어머니가 저를 재울 때마다 불러주시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관에는 어머니가 평생 갖고 싶어 하셨지만 한 번도 사지 못하셨던 것들을 넣어드렸습니다. 비싼 화장품, 예쁜 스카프, 그리고 초콜릿 한 상자.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더는 희생하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 사세요. 유골함을 들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납골당에 모신 후 저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으로 큰 결정을 했습니다. 건물을 팔지 않고 그곳에 미혼모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로 한 거죠. 이름은 정순자의 집으로 했습니다. 저처럼 버려진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엄마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개관식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미영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전의 오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혜진아, 왜 왔어요? 그냥 미안해서, 그리고 고마워서.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김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가 너를 잘 키워줘서, 내가 못한 일을 대신 해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자격 없다는 거. 그냥 너가 잘 살아줘서 고마워. 순자가 진짜 엄마야. 그냥 너를 낳기만 한 사람이야. 김미영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그때 받은 5천만 원. 이자 쳐서 갚는 거야. 필요 없어요. 제발 받아줘.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덜어질 것 같아. 저는 그 돈을 받아서 쉼터 운영비로 썼습니다. 어머니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셨을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어머니 납골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드리죠. 어머니, 이번 주에 쉼터에 새로운 식구가 왔어요. 16살 미혼모예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제가 그 아이를 지켜줄게요. 그러면 어머니가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오빠가 교도소에 갔다는 거였죠.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답니다. 면회를 갔습니다. 철창 너머로 본 큰오빠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오빠, 엄마한테도 못할 짓을 했어. 평생 후회하며 살게. 엄마는 용서하셨을 거예요. 엄마는 그런 분이니까. 큰오빠는 펑펑 울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이었죠. 둘째 오빠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기 시작했고 가끔 쉼터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기일에는 꼭 찾아오고요. 혜진아, 너 정말 엄마 닮았다. 그래요? 응. 그 따뜻한 마음이 똑같아. 저는 그 말이 가장 큰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닮았다는 것.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저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요. 제목은 피보다 진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어제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치매 걸리기 전 건강했던 모습으로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혜진아,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 보다야 덜하죠. 아니야. 넌 나보다 더 대단해. 나는 한 아이만 구했지만 넌 여러 아이를 구하고 있잖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꿈에서 깨고도 한참을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쉼터에는 이제 30명이 넘는 아이들과 엄마들이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온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가족입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한 달 전 쉼터에 특별한 아이가 왔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여자아이인데 엄마가 유기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 어머니가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임시보호를 자원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면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 저를 버리지 못하셨는지. 이 작은 생명체가 주는 기쁨과 희망이 얼마나 큰지. 어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 납골당에 갔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예요. 저처럼 버려진 아이. 제가 잘 키울게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신 것처럼 사랑으로 키울게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낯을 가리던 아이가 갑자기 납골함을 향해 손을 뻗으며 웃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를 알아본 것처럼. 저는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죠. 아이 이름은 순자로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요. 순자야, 너는 할머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렴. 피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우린 진짜 가족이야.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병원비로 쓰라고 익명으로 1억을 기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본인은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시면서 같은 병동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기부하신 거죠. 병원 직원이 제게 편지 한 통을 전해줬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거였죠. 제 딸이 이 편지를 받아볼 때쯤 저는 아마 하늘나라에 있겠죠. 이 돈으로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제 삶의 마지막 의미일 것 같습니다. 제 딸 혜진이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아이도 분명 이런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아픈 사람들. 그리고 내 딸 혜진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남을 생각하셨던 어머니. 그게 진짜 성인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가 더 그립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아요. 어머니가 남긴 사랑이 제 안에, 그리고 제가 돌보는 아이들 안에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미영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간경화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유품 중에 제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너를 낳은 건 내 인생 유일하게 잘한 일이었어. 비록 내가 키우지는 못했지만 순자 같은 훌륭한 사람이 너를 키워줘서 다행이야. 미안하고 고맙다. 부디 행복해라. 저는 김미영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라면 그러셨을 테니까요. 그녀의 장례를 치러주고 어머니 납골 땅 근처에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시도록.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40이 넘었죠. 하지만 전 여전히 어머니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자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준 사랑을 이어가는 것.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면서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그게 어머니께 드리는 제 마지막 약속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꼭 어머니, 딸로 태어날게요.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오늘도 전 정순자의 집에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어머니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영원히.